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시를 장법으로 이해하는 강좌입니다. 중국의 한시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지어지는데 이것을 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작법은 다시 장법과 경률로 나눠지게 됩니다. 경률이라는 것은 시에 있어서 어떤 리듬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장법을 가지고 한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시게 되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장법은 시상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시상을 일으키고 시상을 이어받고 시상의 변화를 주고 또 시상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장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시는 자기 의사대로 마음대로 시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장법이 있어서 그 장법에 준해서 시상을 일으키고 배치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시의 장법을 배우고 이해하시게 되면 중국의 한시를 효과 있고 또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강촌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작품이죠. 이러한 두보의 강촌시를 먼저 감상하기에 앞서서 중국의 어떤 한 시든 시작의 배경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시인이 이러한 시의 제목과 시의 내용을 쓰게 된 과정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촌시는 두보가 49살 되던 해 성도에 이주해서 가족들과 단란한 보금자리를 꾸미게 된 장소를 강촌이라고 말합니다. 두보는 이곳에 오기 전에 한 4년 동안 유랑하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인의 도움을 받고 이 전란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이 강촌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촌은 두보에 있어서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시작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나면 이 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의 배경을 조사하셨으면 시작의 배경은 제목하고 연관을 맺게 됩니다. 두보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강촌이라는 시 제목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 제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연에서 대부분 이 시 제목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타제라고 하는데 시의 뜻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연 한번 같이 봐주시죠. 청강일곡 호천유하고 장하 강촌 사사유라. 여기 강과 촌이 나와서 시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맑은 강 한 번 굽어 말을 안고 가마 그르고 여기서 강과 촌이 있습니다. 두보가 거주하게 된 이 강은 맑은 강이고 그 맑은 강이 한 번 굽어서 마을을 감아 돌고 흐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학구를 보시면 장하강촌, 이 강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근처시에서는 같은 시어를 반복하는 것을 극히 피합니다만은 여기서 강촌을 쓴 것은 두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즉 강촌이 유하다는 뜻입니다. 긴 여름날 강촌은 모든 일이 한가하고 조용하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두보가 전체 시상을 일으키는 시어를 하나 여기다 잘 배치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자입니다. 이 유가 전체 시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둘째, 셋째, 마지막 연까지 이 강촌이 한가하고 조용하다는 이미지로 전체 시상을 이끌고 나가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강촌인이라는 시어를 또 쓰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연가 보시죠. 자거, 자래, 양상면하고 상친, 상근, 수중구라. 저절로 갔다가 저절로 오는 것은 들보 위의 제비이고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운 것은 물속의 갈매기로구나. 여러분 두치안이 보시면 근처시에 있어서는 수련의 시상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제기하고 이어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에서 강촌이 한가하고 조용하다는 이미지를 둘째 안에서 이어받아야 시상의 전개가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에서는 강촌의 한가한 장소로 시상을 제기했기 때문에 둘째에 오게 되면 장소에 대한 경물 묘사를 합니다. 경물이라는 것은 어떤 풍광에 관한 묘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에서는 어떤 경물을 묘사했습니까? 양상연과 수중구입니다. 들보 위의 제비, 그리고 물속의 갈매기입니다. 그런데 이 들보 위의 제비는 작어 자래입니다. 저절로 갔다가 저절로 오고 있고, 또 물속의 갈매기는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즉, 한간 이미지를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양상년은 촌의 한간 이미지입니다. 수중구는 강의 한간 이미지입니다. 강촌의 유해 시상의 제기를 충실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가보시죠. 노처화지 위 기국하고 치자 고침 작조그라. 일단 해석을 해보면 늙은 아내는 종이에 그려 바둑판을 만들고 있고 기국은 바둑판입니다. 그 다음에 치자 어린아이는 바늘을 두드려서 작조국 조국 낚싯바늘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늘을 두드려서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둘째 연에서는 경물과 풍광의 한간 이미지였습니다. 셋째 연에 오게 되면 그 가족, 사람의 한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간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늙은 아내가 바둑판을 만든다. 여기서 바둑판을 만드는 것은 한간 이미지입니다. 아내가 끼니 걱정하고 굶주림에 걱정이 없이 바둑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촌의 한간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다. 어린 자녀들도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강의 한간 이미지입니다. 이 기국은 양상년의 촌의 한간 이미지를 이어받았고 작조구는 수중구라는 강의 한간 이미지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유해 이미지가 둘째 연, 셋째에 와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시상의 배치와 전개가 정말 치밀하죠. 두보가 아니면 이런 치밀한 장법을 구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는 셋째 연에 오면 시상의 전환이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작품의 같은 경우는 셋째 연에서 시상의 전환을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강촌이 유하다는 이미지를 셋째 연까지 끌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연을 한번 가보시죠. 하병, 소수, 유, 약물이니 미구, 차외, 갱하구리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병 많은 몸, 필요한 것은 오직 약물뿐이니 미구, 미약한 몸,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미약한 몸은 두보의 병약한 몸을 의미합니다. 두보는 이때 강촌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고령으로서 당뇨와 고혈압, 풍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년에 오게 되면 시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됩니다. 두보는 이 마지막 년에서 시상을 잘 마무리하는 시어, 자법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 시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약물입니다. 병 많은 몸 필요한 것은 오직 약물이라고 했습니다. 두보에게 있어서 이 강촌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병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심리적으로 한편에서는 이런 강촌 생활을 더 지속하고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강촌 씨의 자기의 어떤 바램을 마지막 결미 부분에 담아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자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유라는 것은 오직 이것만 있다면 이 두보의 간절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유에 잘 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법 이야기 오늘 첫 시간인데요. 기본적인 장법만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시작의 배경을 꼭 조사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작의 배경이 시의 제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에 오게 되면 대부분 시 제목이 수련해서 시의 뜻을 나타내고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은 전체적으로 시상을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의 대부분 전체 시상을 제기하거나 이끌어가는 시어나 자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연에 오게 되면 수련의 시상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수련이 장수의 뜻을 나타내면
대부분 둘째 연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경물이나 풍광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에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체시에 있어서는 시상의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세 번째 연이 아니라 마지막 연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시상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강촌과 같은 경우 두 번은 약물이라는 그런 시어를 써서 시상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뜻이 마지막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한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보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이 강촌이라는 시에 담아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강촌은 장소를 표현한 것이지만 이 안에는 그의 행복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시골 촌마을은 맑은 강이 저 멀리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누추한 초가집에는 제비가 자유롭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는 아내가 더 이상 끼니 걱정할 필요 없이 한가롭게 바둑판을 만들고 있고요. 저 멀리 강가 쳐다보니 어린 자녀들이 고기 잡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두보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늙고 병든 몸을 치료할 약물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 시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두보의 강촌시를 통해서 장법의 기본 개념을 익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장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